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죽은 게 많은 빨강머리 앤 이야기입니다. 앤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1장 레이첼 린드 부인은 놀라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벌리 중심 도로가 작은 골짜기로 꺾여 내려가는 바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 골짜기는 오리나무와 쥐꼬리 망초 같은 식물들로 가장자리가 둘러싸여 있었고, 오래된 커스버트 집 뒤쪽 숲에서 발원한 시냇물이 가로질러 흘렀지요. 이 시냇물은 숲을 지나는 초반에는 웅덩이와 작은 폭포 같은 은밀한 비밀을 간직한 채 복잡하고 거침없이 흐르는 물줄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줄기가 인드 골짜기에 도착할 때쯤이면 조용하고 이의 바른 작은 시냇물로 변해버렸지요. 시냇물조차도 품위와 예의범절에 대한 적절한 존중 없이는 레이첼 린드 부인의 집 문 앞을 지나 흐를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시냇물은 아마도 레이첼 부인이 창가에 앉아 시냇물과 아이들은 물론 지나가는 모든 것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혹시라도 이상하거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 이유와 까닭을 모두 캐낼 때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말입니다. 에이벌리 안팎에는 자기 일은 소홀히 하면서도 이웃의 일에는 아주 꼼꼼하게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덤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주부였습니다. 그녀의 일은 항상 처리되었고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모임을 운영했고 주일학교 운영을 도왔으며 교회 부조회와 해외 선교 보조회의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레이첼 부인은 충분한 시간을 내어 부엌 창가에 몇 시간이고 앉아 면직무로 리브를 뜨개질하며 보냈습니다. 에이벌리 주부들이 경외로운 목소리로 말하듯이 그녀는 16장이나 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짜기를 가로질러 그 너머 가파른 붉은 언덕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서 지나가는 모든 것을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에이벌리는 세인트 로렌스만으로 돌출된 작은 삼각형 반도에 위치해 있었고 양옆이 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거나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 언덕길을 통과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레이첼 부인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열 통과 의례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6월 초에 어느 오후에 그곳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은 창문으로 따뜻하고 밝게 들어왔고, 집 아래 경사면의 과수원에서는 수많은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분홍색과 흰색 꽃들이 마치 신부의 모습처럼 만개해 있었습니다. 에이벌리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 부인의 남편이라고 불렀던 토마스 린드라는 온순한 작은 남자는 헛간 너머 언덕밭에 늦은 순무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슈 커스버트 역시 그린 게이블스 쪽 큰 붉은 시냇물 밭에 그의 씨앗을 뿌려야 마땅했습니다. 레이첼 부인은 그가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저녁 카모디에 있는 윌리엄 제이 블레어 상점에서 매슈가 피터 모리슨에게 다음 달 오후에 순무 씨앗을 뿌릴 작정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터가 물론 먼저 물어보았을 겁니다. 매슈 커스버트는 평생 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매슈 커스버트가 바쁜 날에 오후 3시 반에 태평스럽게 골짜기를 지나 언덕 위로 마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얀 깃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에이벌리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바차와 밤색 안말까지 동원한 것은 그가 상당히 먼 거리를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슈 커스버트는 어디에 가고 있는 것이며 왜 그곳에 가는 것일까요? 에이벌리의 다른 남자였다면 레이첼 부인은 이것저것 능숙하게 조합하여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추측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슈는 집을 나서는 일이 너무나도 드물었기에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틀림없이 긴급하고 특이한 일일 터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수줍음이 많은 남자였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가거나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곳은 어디든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얀 깃을 달고 마차를 모는 매슈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첼 부인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없었고 결국 그날 오후의 즐거움은 망쳐졌습니다. 차를 마신 후에 그린 게이블스에 가서 메릴라에게 그가 어디에 갔는지 왜 갔는지 알아내야겠어. 이 훌륭한 부인은 마침내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보통 이맘때쯤 마을에 가지도 않고 절대 남의 집을 방문하지도 않아. 순무 씨앗이 다 떨어졌대도 씨앗을 사러 가면서 이렇게 차려입고 마차를 몰고 가지는 않을 거야. 의사를 부르러 가는 것 치고는 충분히 빠르게 달리고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어젯밤 이후로 그를 떠나게 한 무언가가 일어난 게 분명해.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어. 바로 그거야. 오늘 매슈 커스버트가 에이벌리를 벗어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때까지는 단 1분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거야. 이에 따라 차를 마신 후 레이첼 부인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리 멀리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커스버트 남매가 사는 크고 어수선하며 과수원에 둘러싸인 그 집은 린드 골짜기에서 길을 따라 겨우 4분의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긴 진입로 때문에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매슈 커스버트의 아버지 역시 아들만큼이나 수줍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터전을 마련할 때 실제로 숲속으로 후퇴하지 않고서도 동료 인간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린 게이블스는 그가 개간한 땅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에이벌리 집들이 매우 사교적으로 모여있는 주요 도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그냥 머무는 것일 뿐이야. 바로 그거지. 그녀는 깊은 바퀴 자국이 난 야생 장미 덤불로 둘러싸인 풀이 무성한 길을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매슈와 메릴라가 이렇게 외딴 곳에서 둘이서만 살고 있으니 약간 이상해지는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야. 나무는 별로 좋은 친구가 못 돼. 물론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기 나무는 충분히 많긴 하겠지만 나는 차라리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아. 물론 그들은 충분히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건 아마 익숙해져서 그럴 거야. 아일랜드 사람이 말했듯이 사람은 어떤 것에든 익숙해질 수 있어. 심지어 교수형을 당하는 것에까지도. 이 말을 하며 에이첼 부인은 그 길에서 나와 그린 게이블스의 뒤뜰로 들어섰습니다. 그 마당은 매우 푸르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크고 고풍스러운 버드나무들이 다른 한쪽에는 꼿꼿한 포플러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나뭇가지나 돌멩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는데 만약 있었다면 레이첼 부인이 분명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으로 그녀는 메릴라 커스버트가 자기 집안을 청소하는 것만큼이나 그 마당을 자주 쓸고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 위에서는 속담에 나오는 한 줌의 흙도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 부인은 주방 문을 재빠르게 노크한 후 들어오라는 말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린 게이블스의 주방은 쾌활한 공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공간이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깨끗해서 마치 사용하지 않는 응접실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더라면 정말 쾌활했을 것입니다. 주방의 창문은 동쪽과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뜰을 바라보는 서쪽 창문을 통해서는
6월의 부드러운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왼쪽 과수원의 하얀 벚꽃과 시냇물 옆 골짜기에 있는 가느다란 자작나무들이 살짝 보이는 동쪽 창문은 덩굴 식물들이 얽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메릴라 커스버트는 앉을 때마다 항상 이곳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햇빛을 약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햇빛은 그녀에게 너무나 생기 넘치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바로 이곳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그녀 뒤편의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레이첼 부인은 문을 제대로 닫기도 전에 식탁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식기가 3벌 놓여 있었으니 메린나가 매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식기들은 평상시에 쓰는 것이었고 게맛살잼과 한 종류의 케이크만 있었으므로 예상되는 손님은 특별한 손님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슈의 하얀 깃과 밤색 앞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레이첼 부인은 조용하고 미스터리 할 것 없는 그린 게이블스를 둘러싼 이 특이한 미스터리 때문에 정말로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녁 인사드립니다. 레이첼, 메릴라가 발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참 좋죠. 앉으시겠어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 안녕하신가요? 다른 이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정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메릴라 커스버트와 레이첼 부인 사이의 그들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혹은 다름 때문에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메릴라는 키가 크고 마른 여자로 각은 있고 곡선은 없는 몸매였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에는 흰머리가 약간 보였고 항상 뒤통수에 단단한 작은 묶음으로 틀어 올려져 있었으며 2개의 철사 실핀이 공격적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좁은 경험과 엄격한 양심을 가진 여자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 주변에는 유머 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약간의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린 모두 잘 지내요. 레이첼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슈가 나서는 것을 보고는 저는 부인께서 혹시 편찮으신가 했어요. 어쩌면 그가 의사에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메릴라의 입술이 이해했다는 듯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녀는 레이첼 부인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매슈가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게 외출하는 모습을 본 것이 이웃의 호기심을 잠재우기에는 너무나도 벅찰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아, 아니요. 저는 어제 두통이 심했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슈는 브라이트 리버에 갔어요. 우리가 노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어린 소년 한 명을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그 아이가 오늘 밤 기차로 올 거예요. 메릴라가 매슈가 호주에서 캥거루를 만나러 브라이트 리버에 갔다고 말했더라도 레이첼 부인은 이보다 더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5초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메릴라가 자신을 놀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레이첼 부인은 거의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릴라, 정말로 진심이야. 목소리가 돌아오자 그녀가 따져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메릴라는 대답했습니다. 마침 오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소년을 데려오는 것이 들어본 적 없는 혁신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는 에이벌리 농장의 일반적인 봄 작업의 일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레이첼 부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느낌표였습니다. 소년이라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메릴라와 매슈 커스버트가 소년을 입양하다니 그것도 고아원에서 세상이 정말로 뒤집어지고 있군. 이 이후로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을 거야. 절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 그녀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자신의 조언도 구하지 않고 이 일이 행해졌으니 당연히 반대해야만 했습니다. 글쎄, 우린 한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해 왔어요. 사실은 지난 겨울 내내 그랬죠. 메릴라가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집에 왔었는데 봄에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에서 어린 소녀를 데려올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사촌이 거기 살고 있고 스펜서 부인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슈와 나는 그때부터 이따금씩 이 문제를 이야기해 왔어요. 우리는 소년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매슈가 나이를 먹고 있고 예순인데다 예전만큼 민첩하지도 못해요. 심장도 많이 괴롭히고요. 그리고 일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어려워졌는지 당신도 아시잖아요.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항상 그 어리숙하고 덜 자란 프랑스계 소년들 뿐인데 겨우 우리 방식에 익숙해지고 뭔가 가르쳐 놓으면 곧바로 랍스터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죠. 처음에는 매슈가 본국 영국 소년을 데려오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괜찮을 수도 있죠.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런던의 거리 불황아는 나한테는 안 돼요. 라고 나는 말했어요. 적어도 캐나다 태생으로 해요. 누구를 데려오든 위험은 있겠지만 태어난 캐나다인을 데려와야 내 마음이 더 편하고 밤에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펜서 부인이 자기 어린 소녀를 데리러 갈 때 우리를 위해 한 명을 골라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녀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카모디의 리처드 스펜서 댁 사람 편으로 우리에게 똑똑하고 쓸모 있을 만한 10살이나 11살 정도의 소년을 데려와 달라고 전했어요. 우리는 그 나이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바로 집안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 나이가 들었고 제대로 교육시킬 만큼 어리니까요. 우리는 그에게 좋은 집과 교육을 제공할 생각이에요. 오늘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으로부터 전보를 받았어요. 우편 배달부가 역에서 가져왔죠. 그들이 오늘 밤 5시 반 기차로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매슈가 그 아이를 만나러 브라이트 리버에 간 거예요. 스펜서 부인은 그 아이를 거기서 내려줄 거고요. 물론 스펜서 부인 자신은 화이트 샌즈 역으로 계속 갈 테지만요. 레이첼 부인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놀라운 소식에 맞춰 정신적 태세를 조정한 후 이제 그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메릴라, 내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는데 당신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일,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뭘 데려오는지 모르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집에 낯선 아이를 들이고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성격이 어떤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랄 것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왜? 지난주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섬 서쪽에 사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소년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밤에 집에 불을 질렀대요. 일부러 불을 질러서 메릴라 그들을 침대에서 거의 바싹 태워 죽일 뻔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알고 있는데 입양된 소년이 계속 달걀을 빨아먹는 버릇이 있어서 고칠 수가 없었대요.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내 조언을 구했더라면 물론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만 메릴라 나는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욥의 위로 같은 말은 메릴라를 불쾌하게 만들지도 놀라게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뜨개질을 계속했습니다. 레이첼, 당신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나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매슈가 몹시 고집을 부렸어요. 그 점을 알 수 있었기에 나는 결국 양보했어요. 매슈가 무언가에 마음을 정하는 일이 워낙 드물어서 일단 마음을 정하면 나는 항상 양보하는 것인 내 의무라고 느껴요.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르죠. 굳이 따지자면 사람들이 자신의 친자식을 낳는 일에도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들도 항상 잘 자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노바스코샤는 이 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영국이나 미국에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요. 레이첼 부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의심을 명백히 드러내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그린 게이블스에 불을 지르거나 우물에 스트리키니네를 넣어도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말아요. 뉴브런즈윅에서 고아원 아이가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사례를 들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여자아이였지만요. 글쎄, 우리는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메릴라는 마치 우물에 독을 타는 일이 순전히 여성적인 소행이라서 소년의 경우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아이를 데려와 키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고아원 전체를 입양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레이첼 부인은 매슈가 데려오는 임양아와 함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슈가 도착하려면 최소한 2시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로버트 벨의 집으로 길을 나서서 이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은 분명히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큰 화제를 만들 것이었고 레이첼 부인은 화제를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리를 떴고 메릴라는 약간 안도했습니다. 메릴라의 의심과 두려움이 레이첼 부인의 비관론의 영향 아래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세상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모든 일 중에 이런 일이 레이첼 부인은 길치님로로 안전하게 나선 후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글쎄, 저 불쌍한 어린애가 정말 안 됐네. 틀림없어. 매슈와 메릴라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이가 자기 친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있었을 리는 없겠지만 그 할아버지보다 더 현명하고 침착하기를 바랄 거야. 왠지 모르게 그린 게이블스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섬뜩해. 거기에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지. 매슈와 메릴라는 새 집이 지어졌을 때 이미 어른이었으니까. 그들이 정말 어린이였는지는 그들을 보면 믿기 어렵지만 말이야. 나는 그 고아의 신발을 절대로 신고 싶지 않아. 오, 정말 불쌍해. 바로 그거야. 레이첼 부인은 마음속 가득 차오른 것을 들장미 덤블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바로 그 순간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를 보았더라면 그녀의 연민은 훨씬 더 깊고 절실했을 것입니다. 메릴라의 걱정과 레이첼 부인의 염려 속에서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는 지금 브라이트 리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데려올 똑똑하고 쓸모 있을 만한 10살 소녀는 어떤 아이일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